극동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주코프가 가서 이제 잘 합니까? 주코프의 대공세의 저는 특징이 압도적인 준비를 해놓고 네. 작전적 기습을 가했다는 걸 생각하거든요. 전차가 무려 500여 대, 장갑차도 뭐 한 350여 대, 그다음에 항공기도 한 580여 기. 그러니까 엄청난 병력이 여기에 준비를 해 있었고 포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중포들이 무려 150문 정도가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일본군을 충격에 빠뜨렸던 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군수 부분이에요. 병참 묵자들을 왕복하면 1,400km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5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려 5만 5천 톤 이상의 군수 묵자들을 여기로 다 밀어넣습니다. 드디어 이른바 한라강 전투의 3단계 소련군의 대공세가 펼쳐지게 되죠. 네, 대공세의 계획은 철저한 양위포위입니다. 크게 두 날개인데 가만히 보면은 단순한 두 날개가 아니라 그 날개가 서너 겹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네.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불꽃사닥으로 이렇게 따닥따닥 겹으로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심지어 이렇게 해놓고 네. 저 위쪽에는 또 기동부대들이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 부대들이 21과 24일에 일본군을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일본군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25일 날은 일본군 23사단을 둘러싸서 이제 거대한 포위망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27일 날은 사실상 일본군이 전멸하게 되는데 일본군 전사자가 여기서 8,500명이 났고 어마어마하죠. 포로나 부상까지 포함하면은 17,000명입니다. 전멸이네요, 그냥. 네. 자, 관동군 2개 사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100개를 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동군 자존심이 또 하늘을 찌르거든요. 100개 쉽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돌파구가 있습니까? 네, 관동군의 구세주는 8월 23일에 체결됐던 독소 불가침 조약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구세주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 일본 특유의 문화 있잖아요. 체면 문화, 그다음에 수치 문화. 체면 문화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남의 그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폐 안 끼치는 문화 정말 심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수치의 문화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 행동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두 가지 문화가 결합돼서 관동군에게는 독소 불가침 조약이 어떻게 보면 구세주가 되게 됩니다. 왜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조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도쿄랑 만주에도 전해져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독일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소련과는 뭔가 이런 문제를 충돌을 확대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명분이 되는 거죠. 명분이 되는 거죠. 딱 이 전투가 한창일 때 이 그렇죠. 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네, 8월 23일입니다. 한참일 때입니다. 반격하지 얼마 안 돼서였어요. 그리고 전투를 조속히 종결시키라는 그 압박이 관동군 군에게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관동군 입장으로 가볼게요. 다시 우리가 전면적으로 패배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겠죠. 인정. 인정 못하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23사단이 전멸했습니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때? 그 수치의 문화에서 복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옥세를 하든지. 네, 그다음에 그 체면의 문화에서 우리 체면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복수를 결심하게 됐고 실제로 관동군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7사단의 남은 부대랑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관동군의 주력입니다. 1, 2, 4, 4단. 다 숫자가 빨라요. 와. 1, 2, 4, 8입니다. 와. 다 투입해서 대규모 결전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제동을 거냐면 육군 참모본부에서 제동을 겁니다. 참모본부는 더 이상은 안 돼. 우리 국익을 고려해서 너희 행동은 중지해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참모본부가 이렇게 제지를 해주면서 사실 관동군의 체면을 체면을 세워준. 세워주는, 더 구겨지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네, 충분히 결전을 벌일 의지를 보여줬다. 보여줬다. 네. 일본의 그 두 개의 문화가 아주 적절하게 딱 조합돼서 가요.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있습니다. 확전의 주요 그 문제 나쁜 놈들, 그놈들 누구였습니까? 스시 마사노부랑 그렇죠. 핫도리 다쿠시로 같은 관동군의 작전 참모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이후에 참모본부로 와서 태평양 전쟁의 개전과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군 전투 전체 기간 동안 일본군의 사상자가 한 18,000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그다음에 소련군도 몽골군 포함해서 25,000에서 27,000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련군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결국 이 결과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소련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사실 뭐 교훈을 얻지는 못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실패를 인정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전투를 겪고 나서 소련과의 전쟁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판단이 일본의 육군 내에서조차도 일본의 어떤 큰 전략에 있어서 이제는 소련 쪽, 시베리아 쪽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아, 남방자원지. 남방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전환으로 됐다라는 그런 전략적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엘빈 쿡스가 1990년에 쓴 책이 노모난이라는 책이잖아요. 네. 거기 마지막에 이게 써 있더라고요. 노모난에서 혼쭐 난 일본은 소련의 겁을 먹었다. 그래서 일본은 목표가 진주만으로 바뀌었다. 왜냐? 미국이 소련보다 훨씬 더 쉬운 상대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그분 어때 결론이 명쾌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책에서 전 그걸 보고서 어마어마하게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심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체를 놓고 볼 때 각 교정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정국이 양면 전선에서 싸웠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는 대서양 독일과 싸우고 한쪽에서 일본과 싸우고 그다음에 독일도 그렇고 연합군이랑 예, 소련. 예. 영국도 이쪽에서는 독일군, 이쪽에서는 또 일본군과 싸우는데 근데 유일하게 양면 전선을 피한 나라가 있어요. 소련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독일과만 상대하다가 독일을 제압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일본군과 싸우면서 한 번도 양면전에서 싸운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소련이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때 가장 중요했던 요인인데 이런 이점을 누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하라강 전투였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 특히 소련의 운명을 가른 전투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소련군도 결코 방심한 건 아닙니다. 네. 당연히 이 지역에서 일본군이 언젠가는 다시 한번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수의 칼날을 빼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 극동 지역, 동시베리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병력들, 그렇죠. 적지 않은 병력들을 남겨놓은 건 사실이죠. 서부에 물론 대규모 병력이 가 있었지만은 이 지역에도 30개 사단 한 70만 명 정도의 병력은 계속 남겨놓고 일본군 관동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관동군도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전황이 중국과 태평양에서 아무리 급박하게 되더라도 관동군 병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겨놨지 않습니까? 75만까지. 그렇죠. 75만까지 확대를 하고 특히 전차 부대의 대부분은 계속 이 만주에 남겨놓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희 앞에 역전다방 태평양전쟁 부분에서 사이판 전투 근방이 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이걸 차출해서 빼다 쓰긴 했지만은 그 전까지 이제 팽팽한 대치 상황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 한라강 전투의 유산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독소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일본 육군 내에서도 우리도 소련을 같이 공격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관동군도 팽창을 그죠.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절대로 소련을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유산이 또 이제 하라강 전투의 유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라강 전투의 주인공은 역시 그러니까 주코프 장군일 텐데요. 주코프 장군이 하라강 전투 이전의 주코프하고요. 하라강 이후의 주코프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실력을 갖춘 장군임은 분명했는데 여기에 자신감이 더 붙여지면서 난 정말 뭐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것이 완전히 또 능력을 또 몇 배로 키우는 또 덕이 된 겁니다. 사실은 뭐 야구에서 2군 선수, 그러니까 1군에 충분히 올라가도 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는데 번번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미끄러진 선수가 있는데 4번 타자 삼진 잡아버리고 어느 순간에 2군 선수가 1군 선수로 비약하게 되는 어떤 한 계기가 필요할 텐데 이게 바로 주코프한테는 하라강 전투였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전투에 이긴 다음에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인 있기 때문에 딸 바보여서 딸 막 보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꼬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일본과 강화 협상을 맺는 임무까지 휴전을 체결하죠. 맡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획이 어그러져가지고 한 거의 5개월인가 상당히 몇 달 동안을 이 몽골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때 서쪽에서는 겨울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그때 피해갈 수 갔으면은 사실 거기에 들어가서 아무리 주코프라고 하더라도 고생했고 그러면 명성에 깎일 염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운장이라는 예, 표현을- 운장이고 예. 정말 럭키비키 럭키비키의 주코프입니다. 예. 자, 자신감 뿜뿜에 눈도장까지 찍은 주코프. 앞으로는 뭐 이제 하이패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1940년 완전히 만주에 정리가 된 다음에 드디어 소 연방의 가장 영예로운 훈장이 소 연방 영웅칭호지 않습니까? 네. 소 연방 영웅칭호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소련군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키예프 특별군관구의 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와, 완전 요직을 그 차지했네요. 소련군에서 영웅층이면 이건 사실 까임 방지권 아닙니까? 소 연방 영웅은 사실 군과 민간을 다 통틀어서 네. 가장 영예로운 칭호기 때문에 전 연방 영웅으로서 아주 이제 대두되게 되고요. 그 순장도 맨날 달고 다녀야겠어요. 이거 있으면 NKVD가 와도 안 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소 연방 원수 밑에 이제 대장으로 또 진급을 합니다. 중장 진급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네, 대단한 전공을 세웠으니까 이제 딱 예. 발탁이 됐고, 부럽네. 예, 그 당시에는 키예프 특별군관구라는 게 소련의 서부 국경에서 제일 3대 군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부터 프리발틱 그리고 서부 키예프 이렇게 3개 특별군관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아주 요직에 발탁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1941년 초에는 급기야 소련군의 총참모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진짜 초고속 승진이다 이건. 출세가도가 아주 키예프 특별군관구 사령관에서 이 총참모장까지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밌는 하지만 또 의미 있는 진짜 운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1941년 1월 달에 실시된 소련군 워게임이었어요. 워게임이요? 네. 독일이 프랑스를 석권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났다고 했죠. 소련에서는 독일의 침공이 이제 임박했을 거라는 징후를 갖다가 감지하고 빨리빨리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어떻게 침공해 올 것인가 도상 연습을 실시합니다. 편을 독일 편, 소련 편으로 갈라갖고 모의 전쟁 훈련을 갖다가 해보게 되는데 이때 이 워게임이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이 발트해 쪽 가까운 쪽으로 해서 모스크바 방향으로 쳐들어가는 이 연습을 했어요. 이때는 독일 편을 주코프가 맡고 이 반대쪽에 또 소련군 장군이 맡아갖고 했는데 이때 주코프가 첫 판을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소련군 장군들이 약간 인상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부러 워게임 할 때 독일군의 전력을 좀 압도적으로 세팅을 해놨었거든요. 독일군이 병력도 많고 전차도 훨씬 많고 그래서 독일이 이길만 하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 판은 무대를 갖다가 좀 남쪽으로 옮겨갖고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침공해 올 때 이걸 했어요. 근데 이때는 편을 바꿔갖고 주코프가 소련군 쪽 이걸 맡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주코프가 이겼어요. 근데 주코프가 여기서는 독일이 침공해 오는 걸 갖다가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서 역공을 펼쳐갖고 적의 깊숙이 배후를 찌르고 들어가서 독일을 갖다가 주저앉히는 이런 승리를 하니까 이거는 좀 놀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굉장히 놀란 사람이 스탈린이었습니다. 불리한데도 이겼어? 뭐가 좀 이상하다. 이거는 기존에 우리 방어 계획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그 당시에는 총참모장이 메레츠코프였는데 메레츠코프가 이거 뭔가 우리 계획을 이상하게 짜놨구만. 그리고 주코프가 그 약점과 강점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구만. 이렇게 딱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메레츠코프 나가. 넌 경질. 이러고 주코프를 갖다가 총참모장으로 올립니다. 주코프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 메레츠코프는 좀 할 말이 있지 않았나요? 시뮬레이션인데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스탈린은 주코프가 계속 마음에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답정너잖아요, 그건 사실. 그래서 계속 전공을 세우는 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진짜 파격 승진을 달려요. 사실은 그 1930년대 중반까지 주코프가 동급 기수에 비해서 약간 승진 늦은 편이었거든요. 그때는 로코소프스키가 상관이었습니다. 동기였는데 주코프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는데 승승장구하면서 이제는 동급생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급하고 가장 높이 올라갔고 이제는 로코소프스키 보고 야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서 이제 내가 끌어주는 그런 입장이 됐죠. 이제. 1인지상 만인지하가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어찌됐든 지금 자기가 이제 총참모장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 방어 계획이 말이야 이따위로 해놨어라고 했으면 이제 독일이 침공한 걸 대비해서 주코프가 방어 계획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 판을 맞습니다. 짜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대임이 이제 주코프의 어깨 위에 올라온 거죠. 근데 메레츠코프가 이렇게 굉장히 스탈린의 핀트를 못 맞추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소련의 국경이 엄청나게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독소가 폴란드를 나눠 먹으면서 국경이 폴란드 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연쇄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존의 소련은 당연히 독일과 아니면 폴란드가 언젠가 우리를 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존 국경에 대한 강비 강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1928년부터 13개의 요새지대를 갖다가 건설합니다. 근데 그러던 상황에
갑자기 국경이 옮겨가게 되니까 기존에 만들어졌던 요새가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갑자기 국경이 수백 킬로미터나 서쪽으로 가니까 새 국경지대를 갖다가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소련군 내부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그 당시 특히 메레츠코프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전방에는 아주 소수의 국경 수비 병력만 남겨놓고 주력은 기존 국경, 스탈린선 뒤쪽에 기존에 만들어놨던 요새지대 쪽에 집중 배치를 하자. 그래서 뭐 독일 포기합 지연 방어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연 방어를 하면서 스탈린선에 왔을 때 힘 빠진 독일군을 엎어치자 이런 개념을 갖다가 내세웠는데 스탈린이 이걸 거부합니다. 그 땅이 어떻게 힘들게 얻은 건데 그런 식으로 어이없이 내준단 말이오 하고 하면서 참 밉보일 새로 뻔했네. 얻은 영토를 갖다가 철통 방어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 당시에 소련이 겨울 전쟁에서 통나무로 만든 만네르하임선에도 크게 되었잖아요. 고통스러워했죠.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전방의 요새지대를 갖다 좀 강화시켜 놓으면은 좀 빈약해 보여도 그래도 충분히 독일의 예봉을 어느 정도 소모시키는 데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통나무에 고생했으니 쟤도 통나무에 고생할 거야. 그 정도 노력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또 너무 희화하면 안 되는 것이 프랑스 전역에서도 독일군이 마지노선을 처음부터 뚫은 건 아니었거든요. 네. 이 시대에도 철근 콘크리트가 발달이 되면서 기동전 시대에도 어느 정도의 지원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초반에는 이 어마어마한 기동전 시대, 드론전 시대 참호와 요새가 역할을 웬만큼 하잖아요. 지금 뭐 그게 방어라인이 네.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만들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얘기하다가 메츠코프가 잘렸다는 걸 아니까 주코프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코프도 물리자는 말을 못해요. 주코프는 아무리 강단이 세더라도 스탈린을 그렇게 영린을 건드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맞춰줍니다. 근데 내가 워게임을 해봐서 또 알잖아요. 독일군에 지금 상대할 때 여러 가지 난점들 알고 있고 이거 지금 이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가는 독일군에게 우리가 호되게 당하겠는걸?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니까 몰로토프선 건설을 일단은 뭐 계속하긴 한다. 다만 몰로토프선의 가장 큰 문제는 껍데기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지만은 그 안에 채워놓을 이런 중화기가 부족했지만은 스탈린 동지께서 계속 닥달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하고 대신에 이제 병력 배치를 갖다가 아주 중심 깊게 배치를 하자라는 방향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은 서부 지역의 소련군을 갖다가 이 5개 군관구 체제를 갖다가 확립을 하게 됩니다. 저 북쪽에 레닌그라드 쪽에는 이제 언제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는 핀란드가 독일과 내통해서 침공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 레닌그라드 군관구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독일이 가장 침공해오기 좋은 쪽은 동프로이센 쪽과 그 폴란드, 프리발틱 군관구와 서부 군관구가 맞습니다. 이게 특별 군관구도 또 지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침공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그 남쪽에 브레스트 남쪽으로부터 저 카르파티아 산맥 사이의 회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키예프 특별 군관구에 병력을 갖다가 1선, 2선, 3선 이렇게 쫙 중심 깊게 배치를 합니다. 맨 1선에는 주로 엔카베데 소속의 정규군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뭐 민정경찰식으로 국경수비대가 맡아서 그 지역에 좀 불안전한 몰로토프선의 요새들에 앉아갖고 지연 방어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정규군의 주력 야전군 15개를 갖다가 5개의 군관구에 깔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최고사령부 직속의 전략 예비대를 갖다가 모스크바 일대에다가 4개 야전군을 또 확보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일이 침공을 해오면은 일단 국경지대 요새 수비대가 한번 틀어막고 그 다음에 1선 부대가 나가서 계속 지연을 시키는 사이에 후방에서 2선 부대가 주공을 파악해서 반격을 하고 그 사이에 또 최고사령부는 총동원을 통해서 계속 새로 예비군을 편성해갖고 적의 주공점을 향해서 추가 증편을 하는 이런 계획을 갖다가 세웁니다. 굉장히 좋은데 계획이. 네, 계획 그럴듯하죠. 네. 그리고 야전군 배치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은 저 기계화 군단 배치도인데요. 저것만 보면 빈틈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대 배치로 인해서 스탈린이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한다라는 오해가 생겼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소전 군사사에서 한때 엄청난 논쟁거리가 됐던 건데요. 저 소련군의 야전군 배치를 보면은 네. 지금 어디 중점이 가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우크라이나 쪽 우크라이나 키예프 공간구. 네. 저 우크라이나 쪽 키예프로부터 저 폴란드 남부를 지향하는 저쪽에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모스크바를 지향하고 저 북쪽에서 공격할 것 같은데 왜 저기 많이 배치돼 있을까?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의도를 갖다가 얘기하다가 혹시 앞서 얘기한 1941년 1월 달 두 번째 워게임 얘기 기억하시죠? 네. 그때 주코프가 거기서 남쪽을 맡아갖고 확 거기서 들어가 치고 들어온 아, 그 성공을 갖다가 재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드러운 독일군의 아랫배를 찌르겠다. 그렇습니다. 스탈린과 주코프가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즉 독일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소련이 독일을 먼저 선제 타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어쩔 수 없이 그 징후를 파악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선빵을 날려야지 하면서 먼저 공격해 들어갔다. 이거 뭐 이스라엘의 예방 전쟁입니까 이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게 전쟁 발발의 책임이 전통적인 독일 히틀러의 책임이 아니라 스탈린 먼저 선빵을 날리려고 했던 스탈린과 주코프의 책임이다라는 쪽까지 번지게 됩니다. 아니 들어보면 그럴싸한 게 예. 저쪽이 살을 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배를 찔러서 독일을 점령하자. 이거 작전이 설명이 돼요? 네. 그리고 저걸 잘 가만히 보시면은 자 저렇게 중간을 훅 찌르고 들어오는 거 뭐 네. 연상되지 않으세요? 나치 작전. 독일이 네. 프랑스 침공할 때 네네. 세당 쪽에서 아르헨느 숲을 뚫어갖고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서 네. 덩케르크 쪽으로 확 몰고 가갖고 거의 섬멸을 시켰잖아요. 바로 그걸 저기서 노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소련판 낫질 작전을 하려는 게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명한 쇠빙선 학설이라고 하죠. 이게 뭐 기존의 단단한 걸 무너뜨린다는 의미로 말하는 건가요? 이게 왜 쇠빙선 학설인지는 우리 유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 책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이겁니다. 예, 예. 스탈린과 논란의 히틀러네요. 시작이죠. 저자 이름이 빅토르 스보로프라는 사람이고 밑에 제목이 있는데 류도콜에서 우리말로 하면 쇠빙선이거든요. 스보로프는 그 가명, 그러니까 필명이고 원래 이름은 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련 정보기관의 아주 핵심 정보원이었는데 결국은 뭐 정보원의 운명이란 게 쓰임새가 떨어지게 다 되는 되는, 제거되고 뭐 이런 데가 네. 있을 텐데 결국은 자기가 이제 소련에 계속 남았다가는 목숨을 보존받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1978년에 영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쓰게 되는데 이게 소련의 이제 치부를 드러내는 책을 쓴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련이 그 탱크를 개발하는데 무한 궤도가 아니라 그 바퀴를 달린 걸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사실은 이 길이 없는 러시아 평원에서는 쓸모없는 건데 그렇죠. 이건 분명히 도로가 발달한 서유럽, 서유럽에서. 특히 독일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개발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증거를 대면서 소련이 사실은 당한 게 아니라 원래는 선제 공격을 하려다가 당한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독일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뻔했던 것이죠. 아니 사실 여지껏 예. 이 전쟁사에서 독소 전쟁은 특히나 만평이나 모든 유럽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예. 히틀러가 믿었던 동지의 등을 찔렀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틀러가 먼저 그 스탈린의 의도를 알아채고 공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문명, 유럽을 지켜낸 것이 된다는 그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성전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예. 히틀러 얼굴이 되게 예. 온화하게 나와요. 웃고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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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거 냉전의 분위기에서는 예, 맞습니다. 충분히 뭔가 예, 예. 이게 그래도 이게 포용할 수 있는 학계 주류는 아닐까? 그래서 이 책이 1990년대에 옐친 대통령 집권기에 번져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옐친 집권기에는 소비에트 연방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입장이 네네네. 돼서 쉽게 말하면 소련의 어떤 정당성이라는 것이 나치 독일을 막아내고 나치 독일을 봉쇄함으로써 방어전. 세계 인류를 구했다는 것인데 그때 이런 것도 이제 부정하는 분위기가 러시아에 있었고 출판이 된 것이죠. 근데 지금은 2000년을 지나고 2010년을 지나고 역사학계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그야말로 음모론. 음모론 내지는 책을 많이 팔아먹으려는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쪽 정리가 그러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스파이였던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최후는 어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필가로서 전향을 해서 최후가 홍차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역사학적으로는 정말 이제 의미 없는 일고의 가치도 논쟁일 없죠. 수도 예. 있는데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좀 재고의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제 공격을 한마디로 예방 전쟁을 한다 하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독일이 공격을 해온다면 내 땅에서 싸우기보다는 저 남의 땅에서 싸우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 이거 너무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판단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소련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옵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문헌적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작전 초안이 남아 있어요. 이게 15페이지짜리 문서가 남아 있는데 이게 수기로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탈린이 승인한 흔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스탈린은 있는 거구나. 예. 이걸 못 본 겁니다. 이거는 사실 1941년 주코프가 총참모장이 된 다음에 수많은 방어 계획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만약에 이 방향으로 쳐두면 이렇게도 맞아 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 스탈린의 회담과 승인은 못 얻은 여러 대안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현재 정설은 실행과는 한참 동떨어진 그런 아이디어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 방어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역시 허준엽 씨가 엄청 예리한 점을 지적했어요. 바로 그 점이 문제였던 겁니다. 지도상에 병력 부대 배치만 늘어놓은 거 보면은 진짜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알맹이가 저것도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지금 우리 휴전선 가까운 전방사단들은 한 80%, 85% 채워놓고 후방에 있던 예비사단들은 사실 편제에 비해서 한참 적게 채워놓고 있잖아요. 네. 저때 소련도 그런 식이었어요. 일선 부대들은 80에서 85% 채워놓고 있었고 뒤쪽 사단들은 현재 반 이하였어요, 사실. 저거는 동원령이 내려지면은 그때 채워서 완편으로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주코프는 총참모장이 된 다음에 계속 지금 이거 기다리면 안 됩니다. 독일 몰래 부분 동원령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뒤로 빨리 병력을 좀 채워 넣어야 됩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는데 스탈린이 안 돼. 이거 잘못 써나갔다는 독일을 자극할 수가 있어. 아, 허튼 짓 하지 마. 선제공 격설이 스멀스멀 올라와. 스탈린은 절대 그걸 두려워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이게 스탈린이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나름의 두려워한 점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촉발됐습니까? 총동원령 내려가지고 그렇죠. 칸리바퀴가 각국이, 막 굴러가면서 예,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이게 상대가 그거에 대응해서 총동원 선포하고 하면서 브레이크가 없이 갔잖아요. 그죠, 에스컬레이트 된 거지 않습니까? 동원령은 곧 선전포고다. 이거 굉장히 적에게 공격 빌미를 내주는 거다. 그러면 히틀러가 얼씨구나 하면서 너네가 먼저 도발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독일이 먼저 쳐들어올 일은 없다. 왜냐면 독일이 양면 전쟁에 그렇게 많이 당해본 역사가 있는데 지금 영국이랑 싸우는 와중에 왜 우리랑 또 양면 전쟁을 하려고 하겠느냐. 영국이 버티는 동안 우리는 계속 뒤에서 실리를 챙기면 된다. 너무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러면서 갖가지 독일에 임박해오는 침공 징후들 갖다가 눈을 안 보여, 감고 안 보여. 그렇죠. 무시해버리죠. 근데 진짜 정보도 다 들어왔잖아요. 예, 보고도 들어오고. 예. 이 정도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스탈린이 바보 멍청이어서 못 알아챈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탈린이 짜놓은 어떤 세계에서는 독일이 반드시 소련으로 쳐들어오겠지만 그것은 1943년도일 것이다. 그다음에 이때 영국의 의도를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위기에 처해 있고 더더군다나 독일 부총통이죠. 네. 루돌프 헤스가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그죠. 영국으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정신 나갔네. 5월 달에. 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돌발적인 아까 행위인데. 히틀러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볼 때 이거 분명히 독일과 영국이 타협해가지고 소련을 독일과 싸우게 만들려는 여러 가지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 이런 작전이 사실은 들통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소련의 강점 중 하나가 전 세계 스파이망에 있어서 고급 정보가 다 올라온다는 것인데 뭐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요. 일단 1940년 9월 29일에 베를린에 첩보 조직망이 있었어요. 여기서 1941년 봄쯤에 동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공격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헝가리에 있는 첩보원들 또 일본에 있는 첩보원들이 계속해서 공격할 의도가 있다.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올린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우리가 일본에 그러면 첩보원이 누굴까? 조르게. 유명한 리하르트 조르게입니다. 독일 피와 러시아 피가
절반 섞인 사람인데 공산 당원이 되고 하지만 겉으로는 나치 당원인 것처럼 해가지고 일본에 배치된 사람인데요. 계속해서 독일이 공격할 것 같다고 하니까 스탈린이 여기서 또 역정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역정을 내냐면 일본의 동네 사창가에서 여자들이랑 놀아나온 자식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상당히 놀라웠던 사실이 실제로 조르게가 여성 편력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잘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요. 정보를 빼내는 주요 소스 중에 하나가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독일 육군무관의 부인을 유혹해서 그 정도예요? 네, 정보를 빼내는 사람이었던 아, 거죠. 그러니까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아주 예. 그래서 사실은 스탈린이 일개 스파이의 사생활까지도 다 알고 스탈린도 있는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라는 근데 그게 알고 있다는 게 예. 그만큼 정보 조직을 많이 가동하고 예. 그들의 정보를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탈린이 감정적이고 굉장히 냉혈한이다라는 평도 있지만 저는 스탈린을 보면서 와 굉장히 냉철하고 실용주의적이다. 예. 실제로 이득이 된다라면 그 어떤 판단도 다른 사람의 욕을 먹더라도 하는구나. 이런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정보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의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어떤 짜놓은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들어맞지 않는 것은 내치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그 확증의 어떤 편향을 제거할 수는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1941년의 스탈린이 아닌가 싶어요. 권력을 많이 갖거나 예. 내 행동에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범주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더 심해질 것 그 같아요. 이전까지의 행동들을 보면 아니 참 정보 파악이나 판을 짜는 능력이 참 뛰어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때 보면 정말 그렇지 않아요. 스탈린이 나쁜 소식을 계속 전하니까 아예 그 군사정보국장을 날려버리고 후임으로 필립 골리코프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41년 4월 17일에 프라하에서 또 정보가 옵니다. 히틀러가 6월 말에 소련을 공격할 것이다. 진짜 정확한데. 예. 그래서 이제 골리코프가 이 보고서를 올리니까 스탈린이 여기다가 표시를 한 다음에 돌려보낸 거예요. 거기 뭐냐면 빨간색으로 메모가 붙어 있는데 영국의 소행. 조사할 것. 그러니까 이것을 영국의 역정보로 봤다는 얘기죠. 사실은 골리코프가 자기 선임이 날아간 걸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올해 봄에 소련과 독일 사이에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소문과 이런 문서는 영국과 어쩌면 독일의 정보기관에서 퍼뜨린 허위 정보라고 판단해야 된다. 입맛에 맞춰서 예, 또 했던 해주네요. 것이죠. 예. 근데 저는 이게 1차 세계대전의 교훈이 컸던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를 도와서 러시아가 니콜라 2세가 호기롭게 참전을 했지만은 결국에 러시아가 멸망했죠. 멸망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를 믿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죠. 영국과 프랑스는 멀쩡하게 살아남고 러시아는 재정이 주저앉아 버리면서 볼셰비키들이 득세하고 결국 스탈린, 레닌이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본인은 이득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권력을 본인이 잡아봤으니 이번에 또 섣불리 도와주다가는 내가 그 꼴 당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사실 또 처칠이 반공주의자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선 독일하고 소련을 싸우게 만들어서 우리 힘을 빼놓는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 결국 결과가 어떤 게 가장 나에게 좋을 것인가인 건데 독일과 싸우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독일과 영국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힘 빠졌을 때 내가 확 하면은 나에게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까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영국을 그렇게 불신하고 미워하게 된 겁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엄청난 피해 의식과 어떤 불신이 있었고요. 네. 더더군다나 그 처칠이라는 인물에 대한 네. 또 극도의 불신감을 스탈린이 가지고 있었죠. 처칠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못 믿어. 이렇게 불신이 쌓여 있었군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처칠은 지금 지중해 전역에서 엄청나게 거기서도 어떻게 막아내고는 있지만은 코너에 몰리고 있고 그러면 대영 제국이 곧 무너질 상황이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힘을 획기적으로 돌릴 수 있는 뭔가의 비카드를 꺼내야 되고 그래서 독일과 소련의 전쟁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다. 지금 영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일의 눈을 소련으로 돌려야 된다. 그게 영국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죠. 스탈린은 그게 진정한 처칠의 본심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 말려들 수는 없지. 스탈린도 이건 엄청나게 아니야. 술을 많이 이런 썼네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939년부터 1941년 이 6월까지 계속해서 그런
고급 정보가 올라오는데 이런 확증 편향 때문에 스탈린이 그것을 믿지 않고 내치게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드디어 1941년 6월 21일이 됩니다. 전쟁 터지기 바로 하루 전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때 또 한 번 베를린 주재 소련 대사가 정보를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그 유명한 베리아가 스탈린에게 보고서를 올리는데요. 어떻게 올리냐면 이 보고서의 서문이 이렇습니다. 비밀 정보원들은 소련을 위협하는 국제적인 적대자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우리가 독일과 충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민과 저는 각하의 탁견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탁견이 뭐냐면 히틀러는 1941년에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스탈린이 말했고 이것을 우리가 다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고를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아부도 정도가 있는데 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고 권력자, 결정권자가 한번 딱 어떤 걸 짜놓으면 밑에 사람들이 이것을 거슬리기가 진짜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딱 전쟁 터졌을 때 예. 일반 공산당이라면 스탈린이 엄청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은 저질렀으니까 일단 불은 끄고 봐야 되니까. 아 근데 나중에 프론트라인에서도 예. 프론트라인에서도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련 쪽으로 갑자기 어떤 독일군 병사 하나가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와서 예. 21일 밤에 네. 독일 군인 3명이 그 탈주해가지고 소련군 진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강을 헤엄쳐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알프레트 리스코프라고 하는 독일 병사인데 이 사람이 원래 공산당원이에요. 그렇죠. 공산주의자인데 내일 독일이 우리 그 사상의 조국 소련을 친다는 소식을 알고 탈영을 해가지고 간 것이죠. 이 보고가 스탈린한테까지 올라가고요. 내려온 명령은 걔는 역정보원이 분명하니 총살해라. 총살. 예. 사실 총살은 그 실행되지 않았는데 네. 정말로 중요한 그 정보가 무시되고 리츠코프는 사실 그랬잖아요. 예. 다음 날 몇 시 몇 분까지 공격을 독일군이 안 하면 날 총살시키라고 그랬거든요. 예, 사실. 예. 근데 확실히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 특성상 예. 소련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과도한 편향적인 기록이 좀 많고 못 본 기록도 많습니다만 공산주의의 문제점도 확실히 있긴 해요. 예. 스탈린이 아이 이렇게 말을 많은데 일단 말 바꾸긴 좀 그러니까 독일이 안 쳐들어온다고는 그 얘기는 해놨는데 그래도 조금 안심하기 위해서 작전을 하나 또 설계는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본과의 불가침 조약입니다. 이게 41년 4월 13일 날 체결되는데 근데 이거를 소련이 체결했느냐 그리고 일본이 체결했느냐 저는 좀 일본의 맥락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31년 만주사변 이후에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일본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이 있었고 미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이들과 등을 척지게 완전히 됐죠. 돌리게 됐죠. 그러다가 36년 말에는 일본이 이제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누구를 적으로 삼았냐면 소련을 대상으로 한 독일과의 반공협정을 이제 체결하잖아요. 그리고 1년 뒤에 이탈리아까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과 단순한 척진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할인권 전투도 일어났었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적과의 동침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는 소련한테 조약을 맺자. 중립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해요. 또 독일이랑 친구라며. 그렇죠. 나 독일이랑 친구야. 그리고 이제 일본은 남쪽으로 가야 되니까 네. 북방을 안정화시켜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안에서 협상을 하긴 하는데 바로 체결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소련과 일본이 해결해야 될 많은 영토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반소련, 반공 여론이 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유럽에서의 상황이 이제 급변하게 되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프랑스가 무너지고 일본이 이제 실제로 인도차이나로 가면서 남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본이 독일과 이탈리아랑 삼국 동맹을 체결하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세계를 우리가 재분할해가지고 아시아는 이제 확실히 우리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군대는 싸움으로써 뭔가 국가 이익을 쟁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무부는 싸우지 않고도 내가 머리 써가지고 외교로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때 항상 군부에게 밀리고 있었던 외무성이 그리고 그 외무성의 수장이었던 마스오카가 이제는 내가 한 건 해야겠다.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사국 체제입니다. 삼국 동맹이 맺어져 있으니 소련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세계 재분할 해보자. 근데 이건 누구도 생각이 똑같았어요. 독일도 같았잖아요. 그렇죠. 이벤도르프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다만 독일은 40년 12월에 그게 무너졌죠. 스탈린이 거부함으로써. 근데 일본은 내가 오히려 이 중재자로서 소련과 독일을 화해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외교적인 어떤 그런 폭을 넓히면서 외교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센터가 될 수 있어. 센터가 될 수 있고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츠오카가 41년 3월 달에 위대한 꿈을 안고 삼국 동맹 후속 조치를 위해서 베를린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과정 중에 먼저 어딜 들렸겠어요? 모스크바를 들리죠. 몰로토프랑 만나서 어느 정도 이제 일소 중립조약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요. 다 됐구나. 그렇게 합의를 하고 베를린으로 갑니다. 베를린 잠깐 갔다가 로마도 가요. 무솔리니도 만납니다. 아 정말 이 사람은 센터 쓰네. 세계 이제. 여행을 한 거죠 지금. 그러면서 다시 베를린에 와서 히틀러를 만나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넷이 재분하자. 근데 이미 히틀러는 그 마음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히틀러는 이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꺼내냐면, 야 만약에 너희가 미국과 전쟁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도와줄게. 이게 나중에 이제 복선이 되는 겁니다. 진주만 공격을 하고 나서 미국이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니까 바로 누가 독일이 미국한테, 사실 독일은 미국과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없죠. 없는데 이때 이미 히틀러가 일본에게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베를린에서도 뭐 독일과 소련 사이가 예전 같지 않고 전쟁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마스오카가 들었어요. 그리고 리벤도로프가 노골적으로 야 우리 이제 독일 쳐들어갈 수도 있거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스오카는 그걸 알면서도 뭐라도 실적을 냈어야 했기 때문에 소련에 가서 중립조약을 맺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하나의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스오카에 대해서 혹자는 독일이 소련을 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꿈인 사국 체제를 위해서 그런 정보를 다 무시하고 소련과 중립조약을 체결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실제를 보면은 독일이 일본에게 소련 침공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나중에 실제로 독일이 소련을 쳐들어갔을 때 일본의 외교부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엄청나게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나라 사이가 완만하진 않았다. 좋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서 마스오카가 귀국길에 모스크바에 들려가지고 이제 중립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사진 보십시오. 얼마나 스탈린하고 찻잔까지 끼고 있고요. 둘 다 굉장히 온화한 표정. 행복해 죽어. 네. 그런데 이 조약 체결 소식을 듣고 히틀러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일본의 도움이 굳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너희 필요 없이도 소련을 단기간에 격파할 수 있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하긴 일본이 중립조약 안 맺고 야 니네가 관동군을 좀 밀어준다면 확실한 굉장히 큰 엄청난 도움이 됐을 건데. 텐데. 아 그러니까 네. 직접 전투를 안 하더라도 깔짝깔짝만 해도 네. 굉장히 신경 쓰였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의아한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일본 도움 필요 없이도 할 수 있었다라는 자신감도 있었고 그럴 생각이었던 거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스탈린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히틀러가 전쟁하기로 결심했다면 최소한 동맹국인 일본에게는 통보를 해준다. 소련에게 협정하지 말라고 말라. 협정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정말 독일이 나를 공격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합리성을 믿고 독일의 침공을 한편으로 또 오판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못했어. 약간 스탈린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네. 좀 확실히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소련이 다방면에서 대비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미완성된 방어 계획을 이끌어갈 소련군 수뇌부 중에서는 주코프를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 넓은 땅덩어리에 수백만의 군대 장군이 한 명뿐이겠습니까? 다른 장군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제가 한번 그 두 명을 손꼽아 봤는데요. 첫 번째 인물이 세면 부디온니. 부디온니. 예.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 그 신인 때 대박 터트린 히트곡 하나로 평생을 풍미한 낭만군인. 아 원히트 원더. 예. 근데 너무 이게 커가지고 평생 동안 이렇게 우려먹은. 헐. 예. 참 살펴보겠습니다. 코사크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말과 상당히 친했고 기병대로 활약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천상 어떤 기병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고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내전 동안에 그 유명한 전설의 제1기병군의 사령관이 되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최대의 대박 히트곡이었던 겁니다. 신격화되네. 예. 그래서 병사들에게 인기 짱, 그리고 카리스마 짱, 멋쟁이 짱. 이게 팔자 수염이. 아 멋있어요 그러니까. 수영도. 근데 저 정도 수염 유지하려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네. 신경 많이 써야 되거든요.
잘 때도 그냥 자면 안 됩니다. 잘 때도 수염을 이렇게 보호하는 이 가리개를 하고 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얼마만큼 병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는가를 알려주는 소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소품까지. 아, 이건데. 그걸 갖고 계시군요. 예. 정식 명칭이 슐렘 스콘니라고 해서 우리말로 옮기자면 그냥 헝겊 헬멧이 될 텐데 부디언니 제1기병군이 이 모자를 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별명이 부디오노프카. 부드럽까. 예. 부도니가 썼던 예, 모자. 부전리에서 왔던 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푸른제가 이끄는 부대에도 이 모자를 썼기 때문에 푸른젠카라고 하는 별명도 푸른젠카.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알려진 것은 부전노프카인데요. 흔히 일설에는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독일군의 그 피켈 하우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피켈 하우베를 모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부전노프카 아니면 푸른젠카라는 별명 대신에 또 하나의 또 다른 별명이 보가트리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보가티르라고 하는 명사에서 온 것인데 이게 고중세 이 슬라브인들 전사가 썼던 뾰족한 투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투구의 역할은 전혀 못할 것 같아요. 모양만. 네, 추운 나라에서 철제 헬멧 썼다가는 완전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따뜻하고 실용적인 모자를 썼고요. 그래서 독서전쟁 초기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밤 장수 모자, 우샹카로 대체가 되는데 일부 군대와 예비군, 민병대에서는 계속 이걸 쓰고. 썼고요. 붉은 군대를 상징하는 모자가 됐고 붉은 군대를 상징하는 모자의 이름이 부디오노프카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이 부디오니가 붉은 군대와 등치됐는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스탈린과 아주 친했습니다. 오른팔. 남부에서 내전을 수행할 때 정치 지도원으로 왔던 스탈린과 인연을 맺었고 의기투합이 됐던 모양이에요. 나이도 비슷했거든요. 너무 친해가지고 스탈린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38년에 군부 숙청이 이루어질 때 어느 순간에 엔카베드 요원이 부존니 사는 아파트에 닥친 겁니다. 그래서 완력이 있어가지고요. 엔카베드 젊은 요원들을 일단 때려 눕혔다고요. 이세에 따르면. 두들겨 팬 거야. 그래서 곧바로 스탈린한테 직통 전화를 겁니다. 뭡니까? 네, 그래서 하니까 스탈린이 오해였다고 하면서 철수 명령을 내려서 살아남았죠. 이 정도로 스탈린과의 인연으로 그 험악한 1938년 군부 숙청의 파고도 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강기에 기병의 시대가 가고 기갑부대의 시대가 왔는데 본인이 기병대원으로 이름을 날렸고 인생의 모든 것을 기병대에 걸었기 때문에 이 변화에 저항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구시대적인 사람. 예. 어느 틈에 그 시대가 저물었는데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갑부대로 대체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맞습니다. 논쟁을 하면서 했던 발언을 살펴보자면 기병은 전쟁에서 그 역할을 완전하게는 잃지 않았다. 그리고 전차가 말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뼛속까지 기병대원이었기 때문에 기병대가 황혼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낭만적이네요. 예. 진짜. 좋게 표현하면 낭만적인데 시대착오적인. 네, 시대착오적인 지금 그러니까 독서전쟁 초기에 남서부 전선군 사령관이었었는데 이미 이제 한물간 구닥다리 장군이 됐기 지금 때문에 우크라이나 방면에서 지금 딱 예.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네. 패배를 했던 것이고요. 1942년 이후로는 현장 지휘관으로는 안 되는데 상징적 지휘에서는 계속 남습니다. 영웅으로서. 예, 소련군의 어떤 위대함을 알려주는 장군으로 계속 남았고 사실은 온갖 영예를 다 누립니다. 전후에. 그래서 오히려, 명줄도 길어가지고 90세에 타계를 했거든요. 아니 이룬 업적에 비해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예. 살다 가셨네요. 딱 그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것 예, 같아요. 그리고 한번 히트곡으로. 전후에서 소련 민간인들이 붉은 군대 하면 떠올리는 부디오니. 어떤 사령관이 부디오니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꼽아본 인물이 부디오니의 후배이자 그리고 주코프 장군의 그 선배였던 세면 티모셴코입니다. 1895년에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고요. 실제로 코사크입니다. 기병대에 입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병으로 징집이 됐는데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부사관이 됐고 부사관이 된 김에 아예 그냥 장교해라 가지고 소위까지도 상승을 하죠. 그래서 붉은 군대에서 기갑전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최초의 군인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전 세대에서 벗어나서 현대전을 이해한 신세대로 넘어가는 어떤 세대 교체에서
교량 역할을 했던 인물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겨울전쟁 때 총사령관 역할을 맡았다가 아주 미신이 실추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서방에서는 기갑, 기계와 전술 전문가로 각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소품을 준비해 왔는데 이게요. 제가 영국에서 헌책방 돌아다니다가 얻었는데 지금 최 박사님이 딱 알아채시는데 이 The War Illustrated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잡지예요. 뒷면을 보시면 이 티모셴코를 소개하는 면입니다. 근데 이 잡지의 출판 연도가요. 1941년 10월 30일이거든요. 전쟁 발발하고 예, 전쟁 만나서 한창일 때. 한창 영국도 위기에 처해서 허덕거릴 때고 그다음에 그 소련도 못지않게 허덕거릴 텐데 이 티모셴코 장군에게 많은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본격적인 독소 전쟁이 시작되면서 1942년, 1943년 흘러가면서는 이때 드디어 이제 후배들한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코프, 코네프, 로코소프스키 같은 저 젊은 후배 장군에게 밀려나서 나중에는 좀 스르르르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됐죠. 우리 심중령님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이 느끼시겠지만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부듐니 티모셴코 주코프 중에 라인을 타야 된다면 누구로 타고 싶어요? 그 라인을 탄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원래 저는 항상 비도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 뭔가 낭만이 좀 그립잖아요. 어. 요즘에. 근데 또 출세해야 된다고 이 생각하니까 양반은 이제 진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양반이니까. 저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티모셴코로 가겠습니다. 실질적인 권력. 그리고 이 사람이 행동파보다는 조직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관리자에서는 밑에 사람들이 할 일이 많아져요. 그럼 그만큼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나에게도 뭔가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고 제가 주코프를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엄격해요. 자, 이제 포아이즈의 시선을 독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독일입니다. 미션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임에도 불구하고 네. 모두가 이걸 일관되게 미션 파서블로 생각했다. 승리할 수 있다. 과도한 낙관주의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련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련하면 떠오르는 딱히 막 산 같은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대제의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까? 평탄하다고 다가 아니죠. 평탄한 곳에도 강이 흐르고 수많은 강 사이사이에 습지대가 있고 숲이 빽빽한 곳도 있고 저게 작게 보여도 엄청 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엄청나게 크죠. 프리피아티 습지대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구나라는 걸 나눠버리는 처음 거. 봤어요. 네. 다시 조금 시야를 넓혀보면 당시 영국이나 미국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다 독일의 승리를 점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이라는 나라는 다 썩어 문드러진 집이다. 그래서 문짝을 한번 땅 걷어차기만 하면 집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